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가 거의 매달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내 월급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뉴스에서 떠드는 소리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를 경제 용어로만 알고 있고 금리가 실제로 내 통장과 내 대출이자, 내 월세, 내 장바구니 가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앞으로 여러분은 뉴스에서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 대출이자는 당분간 쉽게 안 떨어지겠구나. 아, 예금 금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겠네. 아, 환율이랑 물가가 여기서 같이 움직이는 거였구나. 이제부터 금리 뉴스가 재미없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지도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딱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금리가 정확히 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실전 전략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금리부터 시작하죠. 어려운 경제학 용어는 다 집어치우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금리는 돈의 월세입니다. 여러분이 강남 친구 아파트에서 한 달 살려면 월세를 내잖아요. 남의 자산을 빌려 쓰는 대가로 돈을 내는 거죠.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려 쓰면 당연히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대출 이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려서 집을 샀다고 칩시다. 금리가 연 4%면 1년에 이자만 1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 달로 따지면 100만 원이죠. 이게 바로 3억이라는 돈을 빌려 쓰는 월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현실이 확 와닿죠. 금리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매달 내는 고정 비용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지?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한다는 건 사실 은행에게 여러분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은행은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도 해주고 기업에 돈을 굴리기도 하고 그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도 여러분에게 돈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금이자예요. 정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빌리면 내가 내는 게 이자고 빌려주면 내가 받는 게 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사람마다 금리가 다르냐? 이것도 집 월세로 생각하면 10초 만에 이해됩니다. 집을 새 놓을 때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에 10년째 다니는 안정적인 세입자와 이직을 자주 하고 과거에 월세를 밀린 적이 있는 세입자 중 누가 더 믿음직합니까? 당연히 전자죠. 후자는 집을 구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월세 더 드릴게요. 보증금도 더 넣을게요. 은행도 똑같습니다. 신용점수 900점인 사람에게는 금리를 연 3%로 깎아주고 600점인 사람에게는 연 6%를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신용 가산금리예요. 여러분의 신용 점수는 금융세계에서의 신뢰도 점수이고 신뢰도가 낮을수록 돈의 월세는 더 비싸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 돈의 월세의 기준 가격은 누가 정할까?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예요. 이게 모든 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은행들은 이 숫자를 보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준이 2.5%구나. 그럼 우리는 예금에는 2%대 후반을 주고 대출은 4%부터 받자. 그래서 뉴스에서 기준금리 얘기가 나오면 사실 그건 은행 금리뿐만 아니라 집값, 환율, 물가, 기업 투자까지 전부 영향을 받는 신호탄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기준금리가
벌써 여러 번 연속으로 동결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을 거대한 댐의 수문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댐 아래에는 농장이 있고 그 농장이 바로 우리 경제입니다. 작물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 물이 바로 돈이에요. 수문장이 잡고 있는 레버가 기준금리입니다. 레버를 내리면, 즉 금리를 내리면 수문이 활짝 열립니다. 돈의 월세가 싸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마구 빌립니다. 연 2%면 집 살까? 금리 낮은데 사업 확장할까? 시중에 돈이 콸콸 흘러넘치죠. 그럼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고 사람들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홍수가 나듯이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마을에 사과가 100개 있는데 사람들 돈이 100만 원에서 갑자기 2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한 개 가격이 10,000원에서 2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실제로 2021년, 2022년을 떠올려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돈을 풀었더니 물가가 폭등했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죠. 반대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수문을 닫는 거죠. 돈의 월세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립니다. 연 5%를 내야 한다고? 그럼 집은 나중에 사자. 시중에 돈이 마르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경기는 얼어붙습니다. 물가는 잡히지만 대신 우리 삶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2026년 지금 한국은행 총재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은 완전 복잡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금리 좀 내려주세요. 집 산 사람들 대출이자 무서워 죽겠어요.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어서 망하겠어요. 그런데 반대쪽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있어요. 바로 옆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은행은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돈이 움직일 때 투자자들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을 옮기거든요. 특히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고 위기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안전자산이에요. 여러분이 100억 원을 굴리는 투자자라고 칩시다. 한국에 넣으면 연 2.5%를 받고 미국에 넣으면 더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게다가 달러는 안전하고 어디서든 쓰기 쉽죠. 어디에 넣겠어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이자 너무 작다, 돈 빼자 하고 움직입니다.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요.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달러는 부족해지니까 달러 값이 치솟습니다. 이게 바로 환율 상승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무섭냐?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석유, 천연가스, 밀가루, 옥수수, 반도체 재료, 의료기기, 명품까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고스란히 국내 물가로 들어옵니다. 결국 물가가 다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동결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는 거예요. 환율이 무서워서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대출 이자가 몇 달째 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뉴스에서는 절대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 안 해주죠. 좋습니다. 이제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돈 버는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금리를 이해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복리입니다. 달리와 복리의 차이는요, 겉보기엔 별거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갈립니다. 달리는 착하지만 게으른 친구예요. 일을 딱 한 번만 합니다. 1,000만 원을 연 5%로 맡기면 첫 해에 50만 원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2년 차에도 똑같이 50만 원만 벌어와요. 원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니까요. 그런데 복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리는 지독한 일 중독자예요. 첫 해에 50만 원을 벌어오는 건 같아요. 근데 2년 차에는 그 50만 원을 다시 굴립니다. 그래서
2년 차에는 1,050만 원에서 5%가 붙죠. 이자가 더 커져요. 이게 반복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에요. 은행 직원이 고객님 연 2.85% 드립니다 라고 하면 기분 좋죠. 근데 그거 보고 바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물가가 연 2.3% 올랐으면 여러분 돈의 구매력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자에는 세금도 붙어요. 결국 명목 수익은 플러스인데 실질 수익은 거의 제자리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통장 숫자는 늘었는데 왜 체감은 더 가난해지지? 그게 바로 실질 금리의 함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2026년 지금 현명한 선택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 금리를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금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고 세금까지 고려해 보세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라면 그건 돈이 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대출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하세요. 변동금리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매달 나가는 돈이 진짜로 무섭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셋째, CMA 같은 통장을 적극 활용하세요. 은행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지만 CMA는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는 구조가 많습니다. 돈을 묶어두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자를 받는 방법이죠. 지금처럼 금리 방향이 애매할 때는 이런 전략이 꽤 합리적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세 가지예요. 하나, 금리는 돈의 월세다. 빌리면 내고, 빌려주면 받는다. 둘,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커진다. 셋,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면 돈이 녹고 있는 거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파도를 볼 줄 모르면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파도를 읽을 줄 알면 그 위에 올라타 서핑을 즐길 수 있죠. 지금 당장 여러분 통장에 실질 금리를 계산해 보세요. 물가보다 이자가 낮다면 그건 돈이 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경계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금융 인생을 바꾸는 첫 파도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